안녕하십니까. 좋은 저녁인데 예도는 지금부터 미학 강좌 하나를 열겠습니다. 제목은 예술과 형상이고 들레즈 아감벤 그리고 프란시스 베이컨. 어떻게 보면 프란시스 베이컨의 예술 작품들을 그림들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대하여 아감벤의 행간이라든지 들레즈의 감각의 논리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고 또 다양한 철학적 사유를 함께 적용해서 베이컨의 작품 세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감벤은 여러분 행간에서 뭐라 그러죠? 행간의 주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시를 쓰는 우리 김연아 시인님 들어오셨는데 시를 쓰는 사람들이 시를 글자를 나열하고 그죠? 백지에다가 그런데 거기에는 행간이 생기잖아 그죠? 그런데 그 의미는 사실은 그 문자들이 나열되는 시에 그 기록에 의하여 그게 문자에 의하여 우리는 의미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죠? 그 시를 읽으면 뭔가 의미가 나타나잖아. 그런데 사실은 글자 사이에 그죠? 빈 공백에서부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이러한 독특한 문학에서의 기법을 살려서 그는 자신의 책 제목으로 스탠자 행간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어내죠. 아감벤은 오늘날 미학을 다루는 철학자로서 1인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의 사사도 받았고 하이데거의 그 마지막 그 어떤 작품회라든지 그 철학 그 모임에 초대를 받았어요. 젊었을 때 참여도 하고 살아있을 때 하이데거의 어떤 그러한 만남을 통하여 또 다른 자기의 끊임없는 철학 세계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어떤 그러한 여정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작품 세계를 넓혀갔던 그런 철학자. 그러니까 아감벤은 중세 신학에도 탁월한 그죠 여러분 탁월한 어떤 지성을 보이는 그래서 라틴어와 그는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라틴어는 밥 먹듯이 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데서 그 중세의 고전들을 읽어내는 그 능력이 정말 탁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러한 작품들을 원전으로 읽고 팔 정도로 아주 딱 탁월한 고전으로부터 끄집어내서 그죠? 위대한 것들을 끄집어내서 오늘날의 예술 작품들을 새롭게 이야기하는 이런 탁월한 미학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감벤의 작품은 미학 책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야. 그의 작품 전부 다가 거기에서 대표적 작품이 행간이라는 작품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행간이 뭡니까? 예도가 설명을 하다 중간에 아감벤을 소개하기 위하여 옆으로 샜는데 그러니까 시의 문자 사이에 그죠? 빈 공백으로부터 이 벌써 포스트 모던 냄새가 나잖아. 이게 하이데거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음패로부터 그죠? 음패된 것이 드러나는 그런 방식으로 사유를 하는 그죠? 또 다른 방식의 어떤 그 무에 대한 빈 공간을 읽어내는 이 빈 공간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행간에는 마르크스도 나오고 발터 베냐민도 나오고 프로이트도 나오고 하이데거도 나오고 중세
예도가 따로 또 강좌를 열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니에요, 그게. 그게 원서는 크게 두꺼운 책이 아닌데, 번역본도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칼 막스의 패티시즘 개념, 프로이트의 욕망 개념, 오만, 철학자들을 다 소환해갖고, 자기 나름의 어떤 예술에 대한, 미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의 주제는 행간과 같이, 빈 공간을 읽어내는 게 예술가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술가는 미술, 프란시스 베이컨과 같이, 해화에, 투신하는 자들만 예술가는 아니죠. 당연히 시인도 예술가고, 어떻게 보면 철학자도 예술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건축가, 이런 자들. 이런 문인들의 어떤 그 모든 걸 다 합쳐서 미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참 독특한 거죠. 그 빈 공간의 행간이 바로 예술가들이 주목해야 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술가는 비현실적인 것을 붙잡으면서, 그죠? 비현실적인 것을 붙잡아서, 그것을 사유해서 현실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 빈 공간이야. 그런데 그 빈 공간은, 도교나, 또, 절대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빈 공간은 쓰여진 시가 있어. 그러니까 존재를 통하여 은폐된 지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있음으로부터 나오는 빈 공간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절대무는 우리는, 인간은, 모르는 거죠. 종교에서나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미학은 그런 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시를 써. 그러면 거기에, 존재로서 드러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고, 그걸 읽다가 보면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잖아. 예술가는 비현실적인 것을 붙잡으면서, 그 창조를 통하여, 그죠? 비현실적,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읽어내고, 붙잡아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는 자가 예술가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술가의 위대성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아감벤의 어떤 이런, 기획들이, 그죠? 사실은, 프로이트의 무의식이라든지, 마르크스의 어떤 그러한, 사물 개념, 이 상품 개념으로 변하면서, 패티시즘이 되는, 그러한 것. 둘레즈가 말하는, 이런 빈 공간, 생성, 여러분. 언제나 생성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지속. 이게 바로 베르그송의 실제의 개념. 이게 바로 니체의 존재론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과 후기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전부 다가 이러한 빈 공간, 그 다음에 여백, 바디우에 이런 것들에 집중해요. 그게 존재의 균열이 발생한 곳, 존재가 자기 자신이 생성되면서 지나온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빈 자리, 왜곡의 지점, 욕망이 지나간 자리,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들레즈가 아까 강좌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림들을 자기 자신의 형상을 창조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형상은 에이도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플라톤을, 그죠? 플라톤의 방귀를 들고 뭐 플라톤을 깼다 그러는데, 플라톤이 다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플라톤이 이 형상 개념을 기가 막히게 분석합니다. 모든 사물은 형상을 갖고 있어. 단지 이것을 이데아로 갖고 갔다는 거. 그런데 들레즈는 이 형상을 뭐죠? 이 감각적인 것하고 연결을 시키고, 이 감각과 연관된 형상, 이게 뭐야? 사물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사물에 대한 시뮬라크르야, 시뮬라시옹이야, 여러분. 모든 것은. 그러니까 원본은 없다는 거예요. 이데아를 죽여버리고 이 세계 안에서 감각을 통하여 드러나는 시뮬라크르만이 존재하는 거야. 그게 감각의 표면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또한 신체 없는 기관 없는 신체와도 연결되는 그 지점인데, 그래서 신체는, 감각은 언제나 신체와 연관되어 있어. 맞죠? 그런데 이 감각이 지성과 만나게 되면은 이런 신체성이 사라져버려. 이건 니체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욕망이 자리하는, 욕망이 있는 자리, 인간의 본능이 있는 자리, 인간이 무의식이 있는 자리,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이 피조물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인간은 신체를 갖고 있잖아. 신체를 갖고 있는 이상 지성을 강조했을 때에 신체는 억압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 자체를 천착해서 신체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욕망의 자리를 분석하겠다. 이 들레즈 철학의 독특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각의 부분의 신체는 부분 욕망을 유발시키는 거잖아, 그죠? 이 기가 막히게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 세계와 일치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베이컨은 그 감각, 여러분. 그런데 뭐가 다른 거야? 그도 감각을 갖고 있고 얘도 감각을 갖고 있어. 그런데 예도가 갖고 있는 감각과 베이컨이 갖고 있는 감각이 다른 게 뭐야? 예술가와 철학자가 다른 게 뭐야, 여러분? 예술가는, 그러니까 베이컨이 체험한 감각이에요, 그게. 예술가가 체험한 감각을 예술가는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뮬라시옹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본이 있잖아, 여러분. 그 베이컨이 그렸던 사람의 모델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사람의 모델로부터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게 시뮬라시옹이에요. 그러나 원본은 밖에 있잖아, 그죠? 원본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런데 시뮬라크르 자체가 의미를 생성한다고 본 거예요, 들레즈는. 그러니까 시뮬라크르만이 있다라는 거야. 원본은 밖에 있고 예술가가 자기의 체험한 감각을 그림을 통하여 표현을 하면 그 표현이 화폭에 옮겨지잖아, 그죠? 옮겨지면은 그것은 그 자체로 의미를 생성하는 시뮬라시옹이야. 그러니까 시뮬라크르가 자체가 또 다른 생성의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시뮬라크르는 원본과의 관계 안에서 의미를 획득하는 게 아니야. 이해가 돼요?
이것 자체가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들레즈의 독특한 철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의미는 재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감각 자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감각 자체. 성사시용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유기체로 통합되기 이전에 잠재적인 힘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힘을 그리는 게 바로 예술가고, 예술가는 이 힘을 탁월하게 묘사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맞잖아? 철학자는 말로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그림 한번 딱 보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작품들을 보면은, 신체 자체가 따로 놀아, 여러분. 그게 유기체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거는 괴물도 아니고 독특한 기계성이 나타나는 거야. 모든 기계성은 무의식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꿈을 꾼 적이 있죠. 몸이 따로 논다든지. 여러분들이 악몽에서 꿀든, 여러분 똥이라고 하는 그것도 기계성에 들어가. 여러분들이 몸 안에 유기체 속에 있을 때는 똥이 더러운지도 몰라. 맞죠? 여러분, 똥이 더러운지 어야 알아? 똥이 분리되면 그게 더러워. 그게 부분 욕망이에요, 여러분. 부분 욕망이 딴 게 아니라, 코면 코, 입이면 입 분리해서 욕망의 구조를 따로 보겠다라는 거야. 이게 들레즈 철학의 독특한, 프로이트와는 다르게, 들레즈가 멜라니 클라인으로부터 전수받은 그런 독특한 부분 욕망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은, 그래서 몸으로부터 분리돼 나왔어. 우리는 그것을 더럽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은 혐오의 대상이야. 피해야 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가 신체로 표현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칼 융도 그렇고, 프로이트도 그렇고, 락강도 그렇고, 이 똥이라고 하는 거는 무의식에서 독특한 개념으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깨어진 거울이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여러분. 거기에 패티시를 집어넣을 수 있는 인간의 욕망의 흔적이 들어가 있는 모든 사물들은 무의식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인간은 또한 이러한 단절과 단편과 파편, 락강과도 상당히 프란시스 베이컨은 락강의 철학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거울 단계를 표시하는 자동 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연관이 돼 있어. 그러니까 베이컨은 자기 자신이 체험한 인간의 형상을, 자기가 체험한 감각 자체, 내가 볼 때 인간은 이렇다, 자기가 체험한, 신체 속에 숨어 있는 감각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힘이야. 이 감각은 지성과 결합되어서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감각이 아니에요. 이건 들레즈 개념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감각은 감각 자체로 존재론적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감각 자체, 언제나 신체와 관계되어 있는 그러한 인간의 욕망이 집적되어 있는 충동과 본능이 집적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독특한 어떤 그러한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든 단편과 조각들, 그런 것들이 아주 독특하게 프란시스 베이컨이
뭐 베이컨의 작품을 보고 제가 볼 때 들레즈가 뭐 자기 철학을 만들었다. 나는 그렇게는 안 봐요. 대가들이 만나는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간 거죠. 그래서 그 철학을, 들레즈의 철학 세계를, 탁월하게 표현한 게 바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인간은 코와 눈과 귀가, 이렇게 붙어 있고, 팔과 다리도 붙어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 작품은 비현실적인 건가요? 비현실적이면 그건 작품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이컨이 갔던 길은, 여기에서 이제, 들레즈가 세장과 구분하면서, 들레즈를, 추상주의와 표현주의의 가운데를 간, 그러한 현실적 형상을 창조한 자입니다. 여러분, 베이컨의 작품을 보면 되게 현실적입니다. 뭐, 거울도 있고, 거기에는 세면대도 있고, 뭐, 화장실도 나타나고, 거실도 있고, 거기에는 현실 세계가 들어있어요. 뭔가 현실적이면서 비현실적인 거야, 여러분. 맞죠? 그 비현실이라는 말은 우리의 개념화된 우리의 인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비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추상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냥 추상주의가 추구하는 이성적인 어떤 그 기하학적 도형만을 추구하는 그런 추상주의,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사고가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추상주의가 있고, 추상표현주의는 감각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 빨간색만 있다든지. 이거는 그림에서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림을 통하여 감각으로 내달리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추상표현주의는 너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너무 감각과 우연성과 그 다음에 본능, 직관에 충실한 그러한 그림이 바로 추상표현주의라. 그쪽으로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림 보다 보면은 엄청나게 기하학적 도형과 연관되어 있는 그림들이 많아. 그죠? 그런 것들을 추상주의라. 여러분. 그래서 이성적 사고가 필요로 하는 거야. 그러나 순수 대상을 그리는 거야, 여러분. 순수 대상. 그런데 여기에는 현실성이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현실성을 집어넣어야 비로소 형상의 예술이 탄생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추상주의도 아니고 추상표현주의도 아닌 한가운데를 간 형상주의를 추구한다라고 본 거예요, 들레즈가. 이 형상주의는 현실적인 것 같으면서도 비현실적이에요. 얼마나 아간뱅과도 만날 수 있는 지점, 그죠? 그리고 닮은 것 같은데 안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긴장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 세계입니다. 그런데 닮았어. 인간인 것 같아.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인간이 아니야. 여기 충격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 자체가 무엇인지를 베이컨의 작품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성과 떨어진 감각을 느낄 수가 있다니까. 신체가 뭔지. 거기에서는 들레즈가 그렇게 천혜고원에서도 말했던 뭐뭐 되기, 동물 되기, 그 되기가 탁월하게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된다는 건 뭐예요?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존재자 자체의 본성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성을 벗어나서 언제나 생성으로 들어가는 거야.
새로운 존재로 탄생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벗어 빠져나간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기괴한 느낌을 일으키는 거야. 이해가 돼? 기괴하다. 모든 기괴함의 상징은 프로이트 락강하고 만난다니까, 여러분. 그 기괴성은 우리 인간의 무의식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꿈속에서 만나는 그 기괴한 장면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 꿈을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작품들을 보면 어디선가 뭔가 본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그게 뭐 처음 보는 거고, 그래서 괴물 같다. 그래서 사이코패스 같다. 아니요, 이 수준이 낮은 거야. 사이코패스는 모든 인간에게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 자신이 갖고 있는 욕망이라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이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밑바닥에 있는 그 본능 자체, 욕망 자체, 거기에서 느껴지는 느낌 자체를 그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힘이에요, 여러분. 힘 자체가 만들어내는 잠재적인 거. 아직 이성으로 뭔가가, 붙잡히지 않는 거, 여러분. 아직 의식으로 올라오지 않은 무의식의 힘. 그래서 프로이트가 무의식은, 카덱시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잖아. 그게 힘이야, 여러분. 어떻게 이게 니체의 힘의 의지와 만나겠어요, 여러분? 그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에는 사물이 있는 거예요. 사물성. 프로이트가 무의식에서 설명하잖아. 예도가 무의식 강좌 락강 할 때 엄청 깊이 했습니다. 그 프로이트 락강이 말하지도 않는 부분까지도 다 프로이트와 이 연관시켜서 강의를 했었다. 사물 표상이 있어. 자하 폴슈텔룸이라고. 그죠? 이 사물 표상이 언어 표상과 만날 수가 없어. 우리는 사물을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언어로 표현되면 그거는 전의식과 의식의 단계로 넘어간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사물 표상을 우리는 갖고 있어. 우리는 표현할 수 없어, 그거를. 우리는 붙잡을 수도 없다고. 그게 바로 우리의 무의식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으로 나타났다라는 거는 꿈 자체가 무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꿈 자체가 무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에 있는 힘이 꿈을 통하여 은유와 환유를 통하여 변형을 거쳐서 꿈속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이제 이해가 되죠?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비현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현실은 행간의 빈 공간과 같이 아간베네. 비현실은 결코 절대무가 아니에요. 절대무는 인간은 몰라요. 절대무가 아니라 어디선가 나타났던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경험한 거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봤든, 어딘가에서 사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저 기괴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그러나 언어 표상으로는 명확하게 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예술 작품은 보여준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술가들의 위대한 실제를 변형시키는 능력입니다. 실제에, 여러분들 원본이 있다 그럽시다. 원본을 여러분들이 봐. 근데 사실 그것도 시뮬라크르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굳이 예술과 들레즈의 철학 세계에서, 그런데 굳이 그것을 예술과 연결시켰을 때,
바깥에 있는 모델을 원본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그러면 그 원본을 예술가는 거기에서 자기가 느끼는 감각이 있다고, 여러분. 자기가 경험하는 감각 자체의 경험이 있다고. 그 감각 자체는 언제나 그 경험은 형상으로서 드러나. 그러니까 그 감각 자체의 형상을 표현하는 거라고. 근데 그게 예술가가 체험한 그 감각이 이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성의 작용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건 이성적으로 그거를 나타내서 표현하는 이게 아니라니까. 그가 느낀 감각 자체를 그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인간을 이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얼굴 모델을 갖고 거기에서 그가 느꼈던 신체 자체에 아직까지는 유기적인 어떤 걸로 표현되기 이전에 인간의 어떤 그러한 동물성,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러한 욕망, 인간의 신체성, 여러분. 신체를 여러분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신체. 니체가 나타나기 전에 신체는 언제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영혼 구원에 집중되어 있어서 신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없었었어요. 그런데 이 신체에 대한 연구가 니체를 통하여 중요해지잖아요, 여러분. 철학에서도. 그런데 이 신체는 언제나 사물성과 관련돼요. 그러니까 이 사물성 자체에 대한 의미 기호들은 언제나 해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물성은 잠재성을 갖고 있는 거야, 언제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언제나 무의식의 직접적인 어떤 그러한 힘 관계에 힘으로 충만한 무의식이 바깥으로 이렇게 가장 가까이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체험한 것을 끄집어 올리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형상으로서 드러나는 거야. 이성이 갖고 가면 그 형상을 자기 방식대로 포착해서 이성이 그것을 보편적인 어떤 형식 속에 집어넣어 갖고 자기 방식대로 통일성을 부여하겠죠. 통일이 일어나기 이전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 모델에서 그가 느끼는 감각 자체를 그리면서 거기에서 실제를 변형시키는 거야. 이 변형에 의하여 나타난 게 바로 베이컨들의 다양한 작품들이야, 여러분. 그의 작품의 특징은 뭐야, 그럼? 그의 작품의 특징은 감각 자체의 어떤 그 신체 자체, 그 다음에 거기에 동물을 집어넣어도 되고 인간을 집어넣어도 되는 현실적인 것 같지만 비현실적인 것. 인간이 그가 경험한 인간의 경험에서 동물이 될 수 있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에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잃어버린 우리가 욕망했던 그러한 인간의 다양한 형상들을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나고 이게 뭔 인간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그런데 계속 보다 보면 카오스도 일어나고, 그 카오스 안에서 또 뭐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그 이상한 기괴함이 끊임없이 재현되는 거야. 그 작품 안에서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데 거기에서 공감보다는 충격을 통한 또 다른 어떤 그러한 감각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베이컨의 작품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모델과 자기 작품 사이에서 자기 자신만의 어떤 그러한 체험한 그 기호들을, 그죠? 그 신체의 기호들, 그 다음에 들레즈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그는 얼굴을 그린 게 아니라 머리를 그렸다 그래요, 여러분. 대가리를 그렸다 그런다고. 얼굴이 아니라 머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를 지르는 그런 그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팔과 다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신체성 자체가 강하게 느껴지고 드러나느냐고, 여러분들 그 작품을 보면, 그죠? 거기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래서 예술가는 비현실성적인 공간을 자기 나름대로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형상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그 시뮬라크르 안에서 그걸 보는 자는 또 거기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되고, 그죠? 그 의미는 말로 꼭 표현을 못하더라도 어떤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작품 세계가 아닌가, 예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서 우리 내면에 은폐되어 있었던 우리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이거는 성서와도 연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의 태고적 신화와 역사의 경계에 서 있는, 그죠? 가인의 모습, 여러분. 공포 자체를 그리는 거야, 여러분. 공포가 이런 거다가 아니라 공포 자체의 그림자들이 그의 작품 안에 드러나 있다니까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인간의 무의식적 기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하여 우리 인간은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그죠? 작품을 보면서 경험하잖아. 그런데 그게 우리의 무의식은 보이지 않잖아.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게 대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색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위대하다, 이게 아니라고. 우리와 관계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현실은 낙관적으로 말하면 언제나 예술가들은 오이디푸스가 되어 초자아인 아버지를 전복시키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초자아가 가르쳐주는 그런 윤리의 세계에는 억압된 그러한 단편들밖에 없는 거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인간은 그 내면에 깊은 어떤 그러한 무의식의 힘을 끊임없이 상징계에서 억압당하고 살아가잖아, 그죠? 그런데 예술가들은 이러한 금지를 통하여 죽음을 만나게 되잖아, 그죠? 오히려 낙관과 더 잘 어울릴 수도 있어. 물론 들레즈는 이런 얘기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그 모든 금지를 왜 내리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지 조항을 통하여, 그게 바로 거세 공포증입니다. 그거를 미리 자기의 작품 세계에서 표현하는 거야. 그 경계를 표현함으로써 감정적 경험을 통하여 인간의 무의식의 힘을 작품을 통하여 인간은 우리들은 경험하는 거죠. 사실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괴하다, 이상하다, 짐승과 같다, 그래서 유명해졌다,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러한 신체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또 새로운 모습으로서, 그죠? 그러한 악마적 본성과 우리는 연결되어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서에 봐봐. 가인이 왜 나와,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좀 비윤리적이고 뭐 어떻고 이래. 알고 보면 지가 더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알베르 까미도 가인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대가들이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가 가인의 그러한 본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우리가 감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초자에 의하여 훈련되어 상징계에 의하여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단지 우리가 아이구나 저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작품을 봤을 때 참 기괴하다. 우리는 모든 그 기괴성을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 인간은 갖고 있는 거라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모습이, 또 다른 얼굴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결코 이성에 의하여서는 포착되지 않습니다. 왜? 의식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의식의 세계가 아닌 무의식의 세계를 보고, 그죠? 거기에서, 예술가들은 표현하는 겁니다. 모든 대가들은 일반인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한 자들이에요, 다가. 여러분. 세잔의 그림뿐만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조각 역시도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던 그 노예라고 하는 그런 작품들 역시도 그걸 보는 자로 하여금 언제나 새로운 것들을 느끼게 만들고, 그러나 어디에선가 본 것 같아. 그런데 또 실제로 본 건 아니야. 그런 거. 현실적인 것 같은데 비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게 우리 인간이야,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죠? 날마다 비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맞죠? 그냥,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 생각대로 사물을 변형시킵니다. 이거는 예술과 또 다른 방식으로 변형시켜서 그게 단지 알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변형의 달인이 바로 인간이에요. 지 좋은 대로 생각하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사물을 변형시켜. 그런데 예술가는 그 변형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내버려, 거기서. 그게 바로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그 베이컨의 세계가 다르다. 이래서 뭐 사이코패스 뭐 이러면서 하고 앉아 있는데 그건 하수들이죠, 여러분. 그 무의식의 신화의 세계, 우리의 태고적 우리가 갖고 있는 살해의 본능, 원한의 본능,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많은 악마적 본성들, 그런 본성들을 우리 역시도 갖고 있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정화될 수 있고, 그죠? 또 다른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우리 내면의, 그런 것들을, 카타르시스를 통하여 치유를 느낄 수 있는 것도, 작품 세계가 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이라고 예도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우리의 독특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다양성 안에 저는 그러한 모습들도 함께 들어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위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비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현실 속에 함께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함께 들어와 있다니까, 여러분. 현실 따로 있고 비현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실제 삶을 현실 속에서 비현실을 살아간다니까,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세계와 현실 세계의 괴리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살아가. 사물을 보면서도, 의자를 보면서도, 여러분, 여기 벤치를 보고 공원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 인간은 이러한 것들을 자기 방식대로 변형시키고, 예술가처럼 화폭으로 옮기진 않지만 하루에도 수백 번씩 변형시켜서 지 멋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거기에 왜 언제나 현실을 살아라 그러잖아. 여러분, 그게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인지 압니까? 언제나 자기만의 비현실의 공간을 인간은 현실 안에서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술 작품을 보고 감동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또 충격을 받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또 다른 삶을 꿈꿀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많이 인간은 인간으로서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도는 생각합니다. 가장 동물보다 악할 수 있는 게 인간.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치유를 통하여 또 선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한 것, 좋은 것만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 자신을 언제나 상징세계 안에서 감추고 살아가잖아, 그죠? 그런데 이런 작품들은 또한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의 그림자로서의 모습, 그리고 감각 자체를 열망하는 우리의 또 다른 본능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 그죠? 그게 바로 예술의 위대한 면이 아니겠는가. 예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현실적인 것을 붙잡는 자만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 아간벤의 행간을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스.